이 보세요. 운전을 이렇게 해요. 완전 박았잖아요. 비 오는 월요일 아침 서울 강남 고태의 난로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고함 소리가 출근길 정체를 더욱 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평소보다 조금 늦은 출근 시간이었죠. 이소연은 트렌치 코트를 단정히 입고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삼리울 8살의 그녀는 언제나 차분하고 절제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이는 외모의 수수한 차림새,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말이죠. 이소연은 이나도 어김없이 같은 시간 같은 경로로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검은색 소형차 핸들을 잡은 그녀의 손은 늘 그렇듯 차분했고 운전 습관 또한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신호등에서는 항상 완전히 정차했고 차선 변경 시에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했으며 과속은 절대 하지 않았죠. 20년 넘게 무사고 운전을 해온 그녀였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언제나 벌어지는 법입니다. 비가 내리는 도로는 미끄러워져 있었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고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왼쪽 차선에서 검은색 SUV 한 대가 끼어들더니 급정거를 했습니다. 방향 지시등도 없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말이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저 진도로 위에서 차는 미끄러지며 앞차 범퍼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광하는 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접촉사고는 분명했죠. 이소연은 순간 가슴이 철용했습니다. 20년 넘게 무사고로 운전해온 그녀에게는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재빨리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먼저 상대방의 안전을 확인하려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이소연은 항상 이런 식이었죠. 어떤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자신의 감정보다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죠. 검은 SUV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조영석이었습니다. 키가 75cm 정도로 크고 덩치가 좋은 그는 사고 현장을 한번 휘둘러 보더니 이소연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여유가 있었고 표정에는 오히려 만족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죠. 마치 이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뭐가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운전하면 어떻게 해요? 조영석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 아니, 정확히는 분노인 척하는 연기였죠. 그는 이미 수십 번도 더 연습해본 대사를 자연스럽게 내밀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톤부터 표정, 몸집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이었거든요. 제가 급정거를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는 손가락으로 이소연을 가리키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당신이 차간 거리도 제대로 안 두고 따라오다가 박은 거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당신 과실 100%예요. 조영석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적으로 끌어모으려는 의도였죠. 실제로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운전자들이 창문을 내리고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소연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녀의 사과에 조영석은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이런 반응을 수십 번도 더 본 그였거든요. 특히 여성 운전자들은 사고가 나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위축되곤 했죠.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방을 압박하면 열의 구분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물러서게 됩니다. 조영석은 이런 심리전에 능숙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조영석은 팔짱을 끼고 이소연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키 차이를 이용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그의 전략 중 하나였죠. 제 차 범펴봐요.
완전히 긁혔잖아요. 그리고 제목도 좀 이상한데 그는 목을 이리저리 돌리며 아픈 듯한 표정을 지었어. 실제로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마치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것처럼 연기했죠. 목이 좀 버근하네요. 나중에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어머,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이소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자 조영석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만만한 상대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을 끝났습니다. 차 수리비에 병원비 합의금까지 합치면 적어도 몇백만 원은 건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런 가벼운 접촉사고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죠. 일단 보험사에 연락해야겠네요. 조영석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 제가 아는 손해사정사가 있으니까 그분한테 연락드릴게요. 공정하게 처리해 주실 거예요. 사실 그가 연락하려는 사람은 손해사정사가 아니라 같은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장세훈이라는 여성으로 보험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조영석과 내통하고 있었죠. 이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이소연은 조영석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의 반응, 말하는 방식, 몸짓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기억해 두고 있었거든요.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습관이었죠.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녀는 속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출근길 차들은 사고 현장을 비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이 평범해 보이는 접촉 사고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예상하지 못했죠. 조영석은 전화를 걸며 이소연을 흘금 쳐다보았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큰 거 한 방 터뜨릴 수 있겠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여성 운전자, 고급 외제차도 아닌 소형차, 그리고 사과부터 하는 성격까지 모든 조건이 완벽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정말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말이죠. 이소연은 조용히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현장의 상황, 양쪽 차의 손상 정도, 그리고 조영석의 모습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죠.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조영석이 물었습니다. 네. 도험 처리할 때 필요하니까요. 이소연의 대답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찍고 있는 사진들은 단순한 도험 처리 용이 아니었죠.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장세훈 씨, 지금 사고 났는데 현장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조영석의 전화 목소리가 갑자기 한결 부드러졌습니다. 이소연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전화를 받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네, 페어랄로 삼성전자 사거리 근처예요. 상대방이 제 차 뒤를 받았는데 조영석은 이소연을 흘끔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과실은 완전히 상대방이고 제가 목도 좀 아프고 그래서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은 조영석은 다시 이소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손해사 정사분이 곧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죠. 이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영석의 다음 행동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 주변을 돌아다니며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범퍼 부분을 집중적으로 찍었는데 실제 손상보다 훨씬 심각해 보이도록 각도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긁었네요. 완전히 새로 교체해야겠어요. 조영석은 마치 혼자 말하는 것처럼 중얼거렸지만 사실은 이소연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였죠. 수입차라서 부품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소연은 말없이 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영석의 차는 국산 SUV였는데 마치 고급 수입차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거짓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이
오히려 인상적이었죠. 15분 정도 지나자 한 여성이 현장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장세훈이었죠.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그녀는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 정사 장세훈입니다. 장세훈은 이소연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공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연은 명함을 받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장세훈은 현장을 돌아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도 뭔가 이상했죠. 조영석의 차는 여러 각도에서 꼼꼼히 찍었지만 이소연의 차는 대충 몇 장만 찍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도로 상황이나 신호등, 차선 등은 아예 찍지 않았거든요. 조영석 씨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장세훈이 조영석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갑자기 받았어요. 조영석은 손질을 섞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러웠는데 차간 거리를 충분히 두지 않고 따라온 것 같아요. 그때 속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시속 30km 정도요. 비가 와서 천천히 가고 있었거든요. 이소연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제로는 조영석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급정거를 했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소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세훈이 이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소연의 답변에 장세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영석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상대방은 처리하기 쉬웠거든요. 그럼 과실 비율은 이소연 씨가 100%라고 보시는 거네요. 장세훈이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소연은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장세훈과 조영석의 모든 행동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죠. 두 사람이 서로 눈치 슬쩍 오받는 것, 장세훈이 현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것, 조영석이 과장된 연기를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병원에 가봐야겠네요. 조영석이 목을 만지면 말했습니다. 목이 계속 아프고 어지럽기도 하고 장세훈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네, 교통사고 후유증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녀는 이소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당연히 가해자 보험으로 처리되겠죠. 이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장세훈의 다음 말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신고는 하지 않으셨나요? 아직 안 했는데요. 해야 하나요? 이소연이 물어보자 조영석과 장세훈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조영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사고 규모도 작고 과실도 명확하니까 당사자끼리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장세훈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경찰 신고하면 절차도 복잡해지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이소연은 잠시 생각하는 척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어차피 제 잘못이니까요. 조영석과 장세훈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 신고가 없으면 공식적인 기록이 남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증거를 찾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이제 연락처를 교환하고 각자 보험사에 접수하죠. 장세훈이 말했습니다. 조영석 씨 차 수리비랑 병원비는 이소연 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이소연은 자신의 명함을 꺼내 조영석에게 건넸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명함이었죠. 조영석은 명함을 받아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평범한 회사원이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만만해. 그는 이소연의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병원에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네, 그러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소연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조영석과 장세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소연은 혼자 남겨진 현장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출근길 차들은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의 상대방의 답변을 들은 후 이소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이소연은 자신의 차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손상은 정말 미미했거든요. 범퍼에 작은 험집이 난 정도였죠. 하지만 조영석은 마치 큰 사고라도 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흥미로운 사람들이네. 이소연은 속으로 중얼거리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동을 걸어 출근길을 재개했죠.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조영석과 장세윤의 행동 패턴, 서로 주고받은 눈짓, 그리고 경찰 신고를 꺼리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아니네. 이소연은 신호등에서 멈춰서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번에는 그들이 정말 잘못된 상대를 건드렸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말입니다. 출근길이 끝나고 오후가 되자 조영석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연 씨 병원에 다녀왔는데 조영석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 기운이 넘쳤습니다. 아픈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전혀 들리지 않았죠. 아, 네. 많이 아프셨나요? 이소연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목 디스크 의심된다고 하더라고요. 조영석은 마치 큰 병에 걸린 것처럼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최소 2주일은 치료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소연은 전화기 너머로 조영석의 거짓말을 들으며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목 디스크가 생길 리는 만무했거든요. 그럼 치료비가 많이 들겠네요. 그러게요. 병원에서 받은 견적서를 보니까 2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조영석은 슬쩍 금액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 차 수리비도 만만치 않고요. 수리비는 얼마나 나왔나요? 이소연이 물어보자 조영석은 잠시 멈춘 후 답했습니다. 3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하네요. 범퍼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소연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 정도의 접촉사고로 범퍼를 통째로 교체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간단한 판금 작업이면 충분했을 텐데 말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총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보험 처리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잖아요. 조영석이 본격적으로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합의로 처리하면 어떨까요? 합의요? 이소연은 순진한 척 물었습니다. 네, 보험사 거치지 말고 직접 합의금으로 처리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소연 씨 보험료도 안 올라가고 좋잖아요. 조영석의 목소리가 점점 더 설득력 있게 변했습니다. 제가 원래 받을 금액에서 조금 깎아드릴 테니까 300만 원 정도로 어떠세요? 300만 원이요? 좀 큰 금액이네요. 하지만 보험 처리하면 이소연 씨 보험료가 몇 년간 올라갈 거예요. 그거 계산하면 오히려 손해죠. 조영석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픈 몸으로 보험사 직원들 만나고 서류 작성하고 하는 게 힘들어서요. 이소연은 한숨을 쉬는 소리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조영석은 속으로 퀴즈를 불렀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넘어가는 상대방을 보며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그럼 언제 만나서 처리할까요? 이번 주말 어떠세요? 이소연이 제안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시간 되시면 만나요. 좋습니다. 그럼 토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스타벅스에서 만나죠. 전화를 끊은 조영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 일로 300만 원을 벌어들이게 된 거였죠. 이소연이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전화를 끊은 이소연은 곧바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나. 상대방은 한지훈 그녀의 사법연수원 동기였습니다. 무슨 일이?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한지훈은 이소연의 목소리 톤을 듣고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거든요.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 혹시 조영석이라는 이름 들어봤어? 조영석? 잠깐만. 한지훈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교통사고 관련해서 한지훈은 서울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 전문 판사로 일하고 있었어. 수많은 교통사고 사건을 다뤄봤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들은 기억하고 있었죠. 맞아, 그 사람이야. 혹시 그 사람이 연루된 사건들 좀 찾아볼 수 있어? 이소연의 부탁에 한지훈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오늘 그 사람이랑 교통사고가 났. 그런데 행동이 좀 이상해서 이소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조영석의 행동 패턴, 장세훈과의 관계, 그리고 경찰 신고를 꺼리는 모습까지 한지훈은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거 완전 보험 사기 수법이잖아. 내가 왜 그런 일에 휘말렸어? 그게 바로 문제야. 나를 완전히 만만하게 본 것 같아. 이소연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보여주려고 해. 그 사람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말이야. 한지훈은 이소연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조용하지만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알겠어. 내가 조영석 관련 사건들 찾아볼게. 패턴이 있을 거야. 고마워. 그리고 은밀하게 해줘. 아직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이소연은 당부했습니다. 상대방이 경계심을 갖기 전에 충분한 증거를 모아야 해. 걱정 마. 내가 언제 그런 거 해프게 한 적 있어? 한지훈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아? 혹시 다친 데는 없고 나는 괜찮아? 정말 가벼운 접촉사고였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은 큰 사고라도 난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이소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하니까 화가. 그래, 그럼 이번에 제대로 혼내주자. 한지훈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도 판사로서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봐왔거든요. 전화를 끊은 이소연은 자신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조영석과 장세훈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오늘 있었던 일의 경위, 두 사람의 행동 패턴, 그리고 의심스러운 점들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소연은 이런 일에 익숙했습니다. 판사로서 사건을 다룰 때도 항상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잘못된 상대를 건드렸네. 이소연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만남까지 며칠 남은 시간 동안 충분한 증거를 모을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조영석과 장세훈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편 조영석은 동료들과 만나 오늘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야, 오늘 대박이었어. 완전 순한 양 같은 애를 만났거든. 그는 맥주를 마시며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이소연이라는 여자인데 사과부터 하더라고. 이런 애들이 제일 만만해. 장세훈도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나도 그런 생각 들었어. 완전 호구 같던데. 하지만 그들을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행동이 누군가에 의해 철저히 관찰되고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토요일 오후 2시 강남역 스타벅스는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소연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서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수수한 차림새에 작은 핸드백 하나 만들고 온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녀의 핸드백 안에는 며칠간 수집한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지훈이 찾아준 조영석 관련 사건 기록들, 장세훈의 신상 정보, 그리고 오늘 녹음을 위한 작은 녹음기까지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죠. 2시 정각에 조영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목에 깁스를 하고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 큰 부상을 당한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죠. 이소연 씨 안녕하세요. 조영석은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목이 아파서 움직이기가 힘드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이소연은 여전히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영석은 그런 그녀를 보며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역시 완전 호군의 이런 애들이 제일 만만해. 그런데 병원에서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봤거든. 조영석은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목 디스크가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치료 기간도 더 길어질 것 같고요. 이소연은 진단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는 진단서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병원 이름도 생소했고 의사 도장도 흐릿했거든요. 그래서 치료비가 더 들어가게 됐어요. 조영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원래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300만 원 정도는 들어갈 것 같네요. 이소연은 놀란 척했습니다. 300만 원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차 수리비까지 합치면 총 6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조영석은 슬슬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소연 씨가 성의를 보여주신다면 좀 깎아드릴 수 있어요. 성의로 이소연이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네, 현금으로 바로 처리해 주시면 400만 원 정도로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영석은 마치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보험 처리하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소연은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400만 원 생각보다 큰 금액이네요. 하지만 이소연 씨 보험료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오히려 이득이에요. 몇 년간 보험료 할증 받으면 결국 더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소연은 고민하는 듯 침묵했습니다. 조영석은 그런 그녀를 보며 마지막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이소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실 그날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소연 씨가 뺑소니를 시도했던 것 같아요. 조영석의 말에 이소연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뺑소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처음에는 그냥 가려고 하셨어요. 제가 불러서 멈춘 거지. 조영석은 거짓말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커지면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어요. 이소연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었는데 정말 그냥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기려고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목격자들도 있었고요. 그분들 증언 들어보면 이소연 씨한테 불리할 거예요. 사실 목격자 따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소연이 그걸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소연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자신의 페이스로 끌어들인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저는 관대한 사람이에요. 이소연 씨가 성의만 보여주시면 이 문제는 조용히 넘어갈 수 있어요. 성의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할까요? 이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400만 원만 현금으로 주시면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조영석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백소니 문제도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거고 병원비나 수리비도 그걸로 끝이에요. 이소연은 한참 동안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조영석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언제까지 준비할 수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소연이 답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야 해서 시간이 좀 걸려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만나죠. 조영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때 현금으로 400만 원 가져오시면 합의서 작성하고 모든 걸 정리하겠습니다. 조영석이 떠난 후 이소연은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더 이상 걱정이나 불안이 없었죠. 오히려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핸드백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낸 그녀는 오늘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조영석의 모든 말, 거짓 진단서, 백손이 협박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소연은 핸드폰을 꺼내 한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대화 녹음 완료. 예상한 대로 움직이고 있어. 다음 주 수요일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 같아. 곧바로 한지훈의 답장이 왔습니다. 조영석 관련 자료 정리 완료. 생각보다 큰 조직인 것 같아.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소연은 문자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영석과 그 일당들은 아직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잘못된 상대를 건드렸다는 것을 말이죠. 이소연은 마지막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이소연은 한지훈을 만나기 위해 서초구에 있는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평소 법관들이 사적인 만남을 가질 때 자주 이용하는 곳이었죠. 한지훈은 이미 구석진 자리에 앉아 두꺼운 파일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여기야. 한지훈이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이소연은 그에게 다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뭘 찾았어. 와, 이거 정말 대단해. 한지훈은 파일을 이소연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조영석이라는 작자 진짜 전문가야. 지난 3년간 총 47번의 교통사고에 연루되었어. 이소연은 파일을 받아들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놀라운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47번이나 그것도 모두 피해자 입장으로 말이야. 그리고 패턴이 똑같. 한지훈은 손가락으로 자리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여성 운전자나 고령 운전자 상대, 목 부상 호소, 그리고 합의 처리. 이소연은 자리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거였네. 맞아.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한지훈은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장세훈이라는 여자, 내가 만난 그 손의 사정사 말이야. 얘도 조영석 사건에 계속 등장해. 이소연은 장세훈의 프로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손의 사정사야. 형식적으로는 맞아. 하지만 특정 보험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조영석과 내통하고 있는 것 같아. 한지훈은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조영석이 사고를 내면 장세훈이 손의 사정사로 나타나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사건을 정리해 그리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거지. 다른 공범들도 있어. 이소연이 물었습니다. 최미진이라는 여자도 있어. 이 사람은 때로는 조영석의 동승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격자 역할을 하기도 해. 한지훈은 최미진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역할을 바꿔가며 연기하는 전문가야. 이소연은 자료를 보며 분노가 치매로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을지 상상하니 화가 났거든요.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어? 대부분 조영석의 요구대로 합의금을 지불했어.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 특히 고령자들이나 운전 초보자들이 주요 타겟이었어. 이 사람들은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소연은 주목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악질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어. 그래서
너한테 부탁이 있어. 한지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 이번 기회에 이 조직을 완전히 뿌리 뽑았으면 좋겠어. 내가 판사라는 걸 듣기지 않고 증거를 더 수집할 수 있잖아. 나도 그런 생각이야. 다음 주 수요일이 결정적인 기회가 될 거야. 그녀는 어제 있었던 조영석과의 만남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백손이 협박부터 거짓 진단서까지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다는 것까지 완벽해. 이 정도면 사기죄로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야. 한지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도 필요할 거야. 혹시 믿을 만한 수사가 알고 있어? 이소연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근지 언니가 있어. 경찰대 출신이고 지금 강남서에서 교통조사관으로 일하고 있거든. 이은지, 그 사람 나도 알아. 정말 깔끔하게 일하는 사람이지. 한지우는 반가워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완전히 믿을 수 있겠네. 이소연은 핸드폰을 꺼내 이은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언니, 나야 소연이. 지금 시간이 있어. 급한 일이 생겼어. 잠시 후 이은지의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근무 중이라 전화는 어렵고 내일 아침에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이야? 이소연은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 사기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어. 내일 아침 8시에 강남서 앞 카페에서 만날고. 곧 이은지의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 내일 봐. 이소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계획을 세워보자. 다음 주 수요일까지 모든 걸 준비해. 한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일단 증거 수집이 우선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 그리고 내가 조사한 과거 사건 기록들, 그리고 현장 증거도 필요해. 이소연이 추가했습니다. 수요일 만남 때도 녹음하고 가능하면 현금 거래 장면도 촬영해야 해. 위험하지 않을까? 한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의심하면 어떻게 해? 이소연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걱정 마. 그 사람들은 나를 완전히 만만하게 보고 있어. 마지막까지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실히 담겨 있었어. 그리고 은지 언니가 수사에 참여하면 현장에서 바로 체포도 가능할 거야. 한지우는 이소연의 계획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계획이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게 있어. 뭔데? 이 사람들이 단순한 보험사 기단이 아닐 수도 있어. 더 큰 조직의 일부일 가능성도 있거든. 한지훈의 지적에 이소연은 진지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조영석부터 확실히 잡고 그 다음에 조직 전체를 수사하는 거야. 내가 미끼가 되어서 큰 물고기를 낳는 거지. 이소연은 한지훈의 말에 동의했어. 그럼 내일 은지 언니와 상의해서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세워보자. 두 사람은 계속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부터 체포 시점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검토했죠. 이소연은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조영석과 그 일당들은 아직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 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강남경찰서 앞 카페는 출근기의 시민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이용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각 8시에 이용지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경찰대 출신답게 단정하고 예리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죠. 소연아, 오랜만이다. 이영지는 반가운 표정으로 이소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바쁠 텐데 시간 내줘서. 이소연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염지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야. 교통사고 보험 사기라고 했는데
이소연은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영석과의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장세훈과의 만남, 그리고 토요일 합의 협상까지 모든 것을 빠지 맹시 이야기했죠. 이용진은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정말 치밀한 조직이. 그런데 너 혹시 이용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아직 내가 판사라는 걸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야? 응, 완전히 모르고 있어. 다를 평범한 회사원으로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덫에 걸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영진은 이소연이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한지훈이 조사한 조영석의 과거 사건 기록들, 그리고 토요일 로금 파일까지. 이 정도면 사기지 입증에는 충분해. 하지만 더 큰 조직을 잡으려면 추가 수사가 필요할 거야. 이영진은 전문가다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단순한 개인 범죄자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나도 그런 생각이야. 그래서 언니 도움이 필요해. 이소연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요일 만남 때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을까? 이영진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가능해. 하지만 완벽한 증거가 필요해. 현금 거래 장면을 촬영하고 합의서 작성 과정까지 모두 기록해야 해. 일단 만남 장소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해. 그리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모든 걸 녹화하는 거야. 이용진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현장에 들어가는 거지. 이소연은 이용지의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그럼 만남 장소를 어디로 정할까? 호텔 카페는 CCTV도 많고 보안도 좋고. 이영지가 제안했습니다. 강남 쪽에 있는 대형 호텔 로비 카페 같은 곳 말이야. 좋은 생각이야. 그럼 로데 호텔 로비 카페로 정할까? 완벽해. 거기는 내가 잘 아는 곳이거든. 이용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준비해야 할 게 있어. 이소연이 궁금해했습니다. 너 연기 좀 할 수 있어? 마지막까지 평범한 피해자인 척 해야 해. 이용지의 질문에 이소연은 웃었습니다. 걱정 마. 그 사람들은 나를 완전히 만만하게 보고 있어. 조금만 더 연기하면 돼. 만남 시간, 장소, 증거 수집 방법, 체포 시점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계획했죠. 그런데 소연아, 혹시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신호를 보내. 무리하지 마. 이영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당부했습니다. 상대방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어. 이소연은 이용지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말겠어. 언니 조심할게. 그런데 정말 고마워. 뭘 고마워해. 이런 악질들 잡는 게 내 일이야. 이용진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꾼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카페를 나선 이소연은 곧바로 조영석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 이소연 씨. 돈 준비는 잘 되어 가나요? 조영석의 목소리가 들떠있었습니다. 네, 다행히 준비됐어요. 그런데 만남 장소를 바꿔도 될까요? 장소를 바꿔자고요. 뭐예요? 조영석이 의심스러운 투로 물었습니다. 강남역 스타벅스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조용히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소연은 자연스럽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롯데호텔 로비 카페는 어떨까요? 거기는 좀 더 조용하고 격식 있는 곳이잖아요. 조영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호텔 카페라면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거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수요일 오후 3시에 롯데호텔 로비 카페에서 만나죠. 장난이다. 이소연은 전화를 끊고 이윤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남 장소 확정. 수요일 오후 3시 롯데호텔 로비 카페. 알겠어. 모든 준비 완료할게. 이제 마지막 이틀만 견뎌. 이소연은 문자를 보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조영석과 그 일당들은 아직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수요일이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편 조영석은 동료들과 만나 수요일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야, 드디어 400만 원 들어온다. 조영석은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완전 호구더라. 백손이 얘기하니까 바로 쫄았어. 역시 내가 고수야. 이런 애들 다루는 건 정말 예술이지. 자신들의 모든 행동이 누군가에 의해 철저히 관찰되고 있고 이미 덫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수요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30분 롯데호텔 로비 카페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카페 안쪽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수수한 차림에 작은 핸드백을 들고 온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현금 400만 원 대신 신문지 뭉치가 들어 있었고 가슴 안쪽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은지가 준비해준 최첨단 촬영 장비였죠. 정말 잘 보이나? 이소연은 작은 목소리로 혼자 말을 했습니다. 귀에 있는 초소형 이어폰으로 이은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완벽해, 화질도 좋고 음성도 깨끗하게 들려. 긴장하지 말고 평소대로 해. 이은지는 호텔 로비 반대편에 있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편의상 차려입은 수사관들이 여러 명 배치되어 있었죠. 오후 3시 전 각 조영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목에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늘이면 400만 원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조영석은 이소연 앞에 앉으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큰 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일인걸요. 역시 끝까지 순한 양이네. 그런데 돈은 준비하셨나요? 조영석이 기대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준비했어요. 이소연은 핸드백을 열어 봉투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영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합의서를 작성하자. 그는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고 경위와 합의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소연은 합의서를 받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실제 사고 상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이소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낸 것처럼 기술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이소연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여기에 음주운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영석은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그건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문구예요.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소연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해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조영석은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순히 따라오던 이소연이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거든요. 이소연 씨,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양보해 왔는지 아시죠? 조영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이미 많이 깎아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곤란해요. 이소연은 당황한 듯 움츠러들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럼 빨리 사인하시죠. 저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조영석은 펜을 이소연에게 건넸습니다. 이소연은 펜을 받고 합의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인할게요. 조영석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소연이 합의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이엄지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려왔습니다. 좋아, 이제 현금 거래만 하면 돼. 완벽한 증거야. 이소연은 합의서의 사인을 마치고 조영석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돈을 드릴게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영석의 눈이 봉투에 고정되었습니다. 정말 400만 원이 들어있나요? 네, 확인해 보세요. 이소연은 봉투를 조영석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조영석은 봉투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이 아니라 신문지 뭉치가 들어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조영석이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신문지가 들어있어요? 이소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영석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소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겁먹은 피해자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뭔 소리예요? 조영석은 당황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봤나요? 이소연은 가슴에서 판사 배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소연입니다. 조영석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판판사 네 판사예요. 그리고 당신들의 모든 행동이 녹음되고 촬영되었습니다. 이소연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대화 거짓 진단서, 뺑소니 협박, 그리고 지금 이 사기 행위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았어요. 조영석은 일어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우지가 다른 수사관들과 함께 나타났거든요. 조영석 사기죄와 공문서 위조죄, 그리고 협박죄로 체포합니다. 이우지는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영석은 마지막으로 이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판사였다고요? 네, 그리고 당신은 정말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어요. 조영석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이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조영석의 체포와 함께 장세영과 최미진도 동시에 검거되었고 이들의 보험사기 조직 전체가 수사망에 걸려들었거든요. 이소연은 호텔 로비를 나서면 생각했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결국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4월 금요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집무실에서 이소연은 조영석 일당의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고 책상에 앉은 금요의 모습은 며칠 전 호텔 카페에서 만난 소심한 피해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위험 있고 단호한 부장판사의 모습이었죠. 톡톡톡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한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수고했어 소연아. 한지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뉴스 봤어. 완전 대박이더라. 이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응, 나도 봤어. 생각보다 파급 효과가 크네. 실제로 조영석 일당의 체포 소식은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고 있었어. 체계적 보험 사기 조직 검거 3년간, 마원이 국권 사기 행각 피해 규모 10억 원 추정 등의 헤드라인이 각 언론사를 장식했죠. 그런데 추가 수사 결과는 어때? 대박이야. 조영석이 모든 걸 잡혀댔어. 한지훈은 서리를 펼치며 설명했으니 장세훈은 실제로 보험회사 계약직이었는데 조영석과 내통해서 사고 현장을 조작하고 피해자들을 속여왔대. 이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 최미진은 어떻게 됐어? 그 여자는 더 놀라워. 연기 전문가였어. 한지훈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조영석의 동승자 역할을 하고 때로는 목격자 역할을 했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전문가였던 거지. 이소연은 그들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였네. 맞아. 그리고 피해자들 명단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
한지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70대 할아버지부터 20대 운전 초보자까지 모두 사회적 약자들이었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다행히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모두 신고하기 시작했어. 합의금 반환 소송도 줄줄이 들어오고 있고 한지훈은 다행스러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중요하게 보고 있어. 아마 조영석은 최소 3년은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이소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 한지훈이 물었습니다. 조영석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대? 판사님을 건드린 게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라고 하더라. 이소연은 크게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안 하겠다고 빌더라. 그때 또 다른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소연이 말하자 이윤지가 들어왔습니다. 소연아 수고했어. 이윤지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왜 가져와? 부끄러워. 이소연은 쑥스러워하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가져와야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데. 이윤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수사하면서도 계속 놀랐어.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이소연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혼자서는 못했어. 지훈이랑 언니가 도와줘서 가능했던 거야. 그래도 마지막까지 연기한 건 정말 대단했어. 이윤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영석이 마지막에 내가 판사라는 걸 알았을 때 표정이 정말 볼만했것들. 세 사람은 함께 웃으며 그날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 반응은 어때? 정말 고마워해. 특히 할머니 한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 이윤지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분이 조영석한테 500만 원을 빼앗겼는데 이번에 다시 찾을 수 있게 됐거든. 이소연은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을 해야겠어. 맞아. 그리고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신고하고 있어. 이윤지는 추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험사기 전담팀도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야. 한지훈도 덧붙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런 사건들을 더 엄중하게 처리하기로 했어. 이소연 내 덕분에 관련 제도도 개선될 것 같아. 이소연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소연아, 이제 평범하게 운전할 수 있겠어? 이윤지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또 누군가 사고를 내면 어떻게 할 거야? 이소연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평범한 피해자로 살아갈 거야.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악질적인 사람을 만나면 또 모르겠어.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소연은 다시 같은 길로 운전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해 난로를 지나면서 일주일 전 사고가 났던 장소를 바라보았죠. 그곳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춰서 이소연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이번 일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판사라는 직업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인지도 깨달았죠. 녹색 신호등이 켜지자 이소연은 다시 출발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조영석과 그 일당들은 이제 감옥에서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고 있을 것이고 피해자들은 빼앗긴 돈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사기를 당할 뻔한 사람들이 조심하게 되었죠. 이소연은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를 확인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는 평범한 차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평범한 교통사고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소연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또 다른 조영석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사람도 같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 잘못 건드렸네. 이소연은 차를 몰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정의는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이번 일로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오후, 이소연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과 함께 말이죠.